계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나는 그 집의 냄새를 잊은 적이 없다. 오래된 장판 밑에서 새우며 나오는 장작먼지, 비가 오기 하루 전날처럼 눅눅한 공기, 그리고 누가 오래도록 말하지 않은 문장을 방 안에 가둬둔 듯한 침묵의 냄새. 키를 돌려 문을 여는 동안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가 삐걱하고 울렸다. 마을버스에서 내려 오솔길을 걸어오는 동안 따라오던 까치 2마리가 정깃줄 위에서 잠깐 날개를 접었다.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현관을 닫기도 전에 부엌 쪽에서 딸깍 하는 창문 걸쇠가 풀리는 소리를 들었다. 누구 있어요? 소리가 나오는 내 목은 오랜만에 말을 배운 사람처럼 어색했다. 대답은 없었다. 걸음이 부엌으로 향하고 오른발이 장판 위를 미끄러질 때마다 미세한 가루가 발바닥에 붙었다. 부엌 창은 반쯤 열려 있었다. 바깥엔 매실나무 그림자가 칼집처럼 사선으로 떨어져 있었다. 바람이 없다. 커튼조차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창문은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누르고 미는 것처럼 주춤주춤 더 열렸다. 끽! 그 소리만으로도 등줄기에 땀이 났다. 나는 창틀을 잡고 안쪽으로 밀었다. 걸쇠를 다시 걸고 쾅 하고 닫았다. 금속에 닿는 감촉이 현실을 확인하는 도장처럼 느껴졌다.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보니 오후 4시 11분. 배터리는 25%. 창을 잠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 화면 속에 걸쇠가 분명하게 박혀 있었다. 나는 소리내어 중얼거렸다. 잠겼다. 내 목소리는 빈집을 한번 훑고 벽에 흡수되었다. 짐을 내려놓고 거실과 작은 방을 돌아보았다. 작은 방에는 외할아버지가 쓰던 책상과 아직도 누군가 앉아 있었다면 등바디에 남겼을 천의 기억 같은 낡은 의자가 남아 있었다. 의자 다리 아래엔 누군가 흘린 듯한 검은 먹물이 굳어 있었다. 벽에는 낡은 달력이 못에 걸려 있었고 1998년 7월에서 시간이 멈춘 채였다. 나는 그 달력 아래 서랍을 열었다. 서랍은 빈 듯 무거웠고 안쪽 벽에 손톱으로 긁은 듯한 얇은 선들이 일렬로 새겨져 있었다. 하나, 둘, 셋. 숫자를 헤아릴수록 등 뒤가 서늘해졌다. 선 끝에 작은 동그라미가 있었다. 동그라미는 마치 여기까지 라고 알려주는 표시처럼 보였다. 그때였다. 다시 부엌에서 딸깍. 나는 서랍을 닫고 복도를 뛰어갔다. 걸쇠가 풀려 있었다. 사진을 확인했다. 분명히 잠갔다. 사진 속 금속의 반짝임이 내 기억을 조롱하는 듯했다. 나는 걸쇠를 다시 걸고 이번에는 창틀을 더 깊이 밀어 넣었다. 손가락 끝이 창틀과 유리 사이에 끼일 정도로 세게. 내 숨이 거칠어졌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내가 아니었다. 눈 아래가 푹 꺼지고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입술이 말라붙어 있었다. 인정해. 말하는 순간에도 심장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다. 집 앞마당에 놓인 우편함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밖으로 나오자 나는 본능적으로 뒤돌아보았다. 창문은 조용했다. 마당은 전고의 열기를 한번 삼킨 뒤 남긴 미지근한 공기를 내뿜었다. 우편함에는 광고지 몇 장과 마을 행정복지센터에서 보낸 흰 봉투가 있었다. 주민등록 말소자 관련 안내,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씌어 있었다. 날짜는 3년 전. 봉투를 접어 주머니에 넣는 동안 집안에서 아주 얇은 발소리 같은 것이 복도 끝을 지나는 것 같았다. 아니 아마 내 상상일 것이다. 나는 일부러 천천히 걸어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을 닫고 숨을 한번 고르고 부엌으로 가보니 창문은 열려 있었다. 완전히 커튼이 바깥으로 나풀거리며 햇빛을 먹고 있었다. 바람이 없는데 커튼은 파도처럼 물결을 쳤다. 나는 그 장면을 잠깐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미친 생각이었다. 곧바로 달려가 창문을 닫았다. 걸쇠를 내리는 순간 커튼이 내 손등을 스치고 지나가며 물같이 차가운 감촉을 남겼다. 나는 비명을 억눌렀다. 저녁 무렵 전기가 잠깐 나갔다. 깜빡 어둠이 덮이고 다시 켜졌다. 불이 돌아온 방은 방금 전의 방이 아닌 것 같았다. 가구의 위치는 그대로였지만 각도가 달랐고 그림자의 길이가 낯설었다. 그때부터 나는 창문을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다.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라면을 끓이면서 숟가락을 씻으면서 물을 마시면서도 시선은 자꾸만 그 사각의 유리로 흘렀다. 숟가락 뒷면에 비치는 부엌의 풍경은 아주 약간 틀어져 보였다. 마치 거울의 세계가 반발짝 늦게 따라오는 것처럼 밤이 내려앉았을 때 나는 작은 방에서 이불을 깔았다.
거실은 너무 넓어 내 호흡이 벽으로 닿기 전에 사라질 것 같았다. 창문은 다시 확인했다. 잠겨 있었다. 걸쇠를 내리는 소리를 핸드폰 녹음으로 남겼다. 딸깍. 재생하면 내 손의 떨림과 금속의 침착함이 동시에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2번, 3번 들었다. 잠을 청하려고 누웠다가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문득 나는 이 집에 있던 나의 마지막 밤을 떠올렸다. 아주 오래전 소나기가 쏟아지던 여름밤, 외할아버지가 나에게 말했었다. 창문은 열어둬야 한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나는 그 말을 이상하게 받아들였고 다음 날 도시로 떠났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새벽 1시쯤 나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왔다. 어둠 속에 부엌은 더 커 보였다. 달빛이 창틀의 먼지를 얇게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쇠를 만졌다. 금속은 아직도 낮의 열을 간직한 듯 따뜻했다. 그 순간 어느 방향에서도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내 귓불을 스치는 목소리 하나가 지나갔다. 아주 가까이, 아주 낮게. 누군가가 여기라고 말한 것 같았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다. 나는 허공에 대고 말하듯 중얼거렸다. 누구세요? 그리고 대답은 없었다. 대신 내 손끝에서 걸쇠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초침이 움직일 때 나는 것 같은 작은 떨림. 나는 급하게 손을 거두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마을의 작은 슈퍼에 갔다. 노인이 카운터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졸고 있었다. 나는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인사를 하고 물을 샀다. 계산대에 돈을 내려놓는 동안 노인이 말했다. 그 집에 돌아왔구먼. 나는 놀라서 질문처럼 웃었다. 창문 잘 보라고. 노인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 집은 창문이 말을 해. 내가 뭐라고 되묻기도 전에 텔레비전 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홍수 뉴스였다. 화면 아래에 하천 수위가 올라간다는 자막이 빠르게 지나갔다. 노인은 리모컨을 찾느라 허둥대더니 결국 채널을 껐다. 하여간 여름 장마라. 나는 물건을 봉지에 담고 밖으로 나왔다. 햇빛은 날카로웠고 공기는 탁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전깃줄을 봤다. 까치 한 마리가 나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 눈동자에서 알 수 없는 기다림 같은 것을 읽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나는 외할아버지의 말, 창문은 열어둬야 한다만을 곱씹었다. 왜, 무엇을 위해? 집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곧장 부엌으로 달려갔다. 창문은 잠겨 있었다. 완벽하게 그 상태로 아주 오랜 시간 있었던 사람처럼 고요했다. 나는 그 고요가 더 두려웠다. 나는 사진을 또 찍었다. 그리고 녹음을 또 했다. 띠달깍, 같은 소리, 같은 증거, 같은 한도.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진 속 창틀의 먼지 무늬가 현실과 달랐다. 사진에서는 창틀 오른쪽 아래 먼지가 손가락으로 쓸어낸 자국처럼 깨끗한 선을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창틀에는 그런 흔적이 없었다. 나는 핸드폰 화면과 현실의 창틀을 번갈아 보다가 나도 모르게 창문을 다시 열었다. 바람이 불지도 않았지만 커튼이 들썩였다. 깊게 들이마신 공기에서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작은 방 서랍 안쪽에서 맡았던 그 냄새. 나는 커튼 사이로 창틀 바깥을 보았다. 매실나무 잎이 사이로 무언가 흰 것이 스쳤다. 비닐봉지였을 수도 있다. 아니면 누군가의 손? 아니면 그 둘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결핍의 모양. 장을 닫으려는 순간 복도 끝 작은 방에서 의자가 아주 천천히 계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일어나는 소리처럼. 나는 그 소리를 따라갔다. 작은 방 문턱에서 공기가 달라졌다. 여기 공기는 더 차가웠고 내 숨은 더 무거웠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공책 하나가 놓여 있었다. 표지는 심하게 닳아 있었고 일기라는 세 글자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공책을 펼쳤다. 첫 장에는 날짜가 없었다. 대신 연필로 눌러 쓴 문장이 있었다. 창문은 문장이 끝나지 않았을 때 열린다. 나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다. 읽는 순간 부엌에서 딸지하고 걸쇠가 반쯤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가 멈췄다. 나는 숨을 삼켰다. 공책의 다음 장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다음 장도, 그 다음 장도. 그런데 종이의 결마다 아주 가는 선이 바람결처럼 세우며 있었다. 마치 누군가 글자를 써 내려갔지만 지워서 잉크만 남은 것처럼 빛을 비스듬히 비추자 지운 문장들의 자국이 떠올랐다. 나는 핸드폰 플래시를 켜서 각도를 바꿨다.
그러자 문장 하나가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바람이 멈추면 목소리가 시작된다. 그때 방의 공기가 한 번 움찔했다. 창문이 열리는 소리도,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도 아니었다. 더 얇았다. 더 가까웠다. 내 오른쪽 귀 밑에서 오래된 먼지가 떨어지는 소리 같은 속삭임이 피어올랐다. 들어와. 아주 부드럽고 아주 낯익은 목소리. 나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복되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작은 방의 문턱에 서 있는 내 그림자가 바닥의 다른 그림자들과 조금 다르게 떨리고 있었다. 창문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데도 그날 밤 나는 결국 창문을 열어둔 채 잠들었다. 열어둬야 한다는 말이 자꾸만 귀에 맴돌았고 열어두지 않으면 누군가가, 아니 무언가가 더 가까이 들어올 것만 같은 막연한 확신이 스며들었다. 눈을 감기 직전 부엌에서 아주 길게 천천히 걸쇠가 아래로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집 전체가 아주 얇은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팽팽해졌다. 나는 그 팽팽함 사이에서 모호한 안도의 감각을 느꼈다. 마치 오래된 문장이 드디어 계속될 수 있다는 기분. 그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로 새벽과 아침 사이의 회색 시간에 나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나는 작은 방의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공책에 글을 쓰고 있었다. 창문은 까지 쓰고 다음 단어를 고르지 못해 펜 끝을 공중에서 맴돌렸다. 그때 내 뒤에서 누군가가 펜을 잡아주었다. 아주 차갑고 아주 익숙한 손. 우리는 함께 다음 단어를 썼다. 사람을. 깨어났을 때 내 손에는 연필 가루가 묻어 있었다. 작은 방 책상 위에 공책은 닫혀 있었고 부엌에서는 커튼이 바다처럼 조용히 오르고 내리고 있었다. 바람은 여전히 없었다. 나는 그때까지 몰랐다. 그 집의 창문이 왜 스스로 열리는지,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모른다. 다만 안다. 창문이 움직일 때 멈춰있던 문장들이, 멈춰있던 시간들이 다시 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문장 속에는 내가 잃었다고 생각한 누군가의 목소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아직은 시작일 뿐이었다. 하지만 시작이 가장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라는 걸 그날 나는 배웠다. 아침과 낮 사이 집 안의 공기는 얇은 종이처럼 꺾였다. 손으로 접으면 선이 남고 다시 펼쳐도 그 선은 사라지지 않는 느낌. 나는 부엌 테이블에 물컵을 내려놓았다. 유리 바닥이 나무결에 닿을 때의 마찰이 아주 가늘고 진득했다.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커튼은 말도 안 되게 바람이 없는데 천천히 오르내렸다. 마치 보이지 않는 흉부가 들숨과 날숨을 배우는 중인 것처럼. 작은 방으로 가서 어젯밤의 공책을 다시 펼쳤다. 첫 장엔 여전히 그 문장. 창문은 문장이 끝나지 않았을 때 열린다. 두 번째 장을 비스듬히 비추자 지워진 글자들이 또렷해졌다. 바람이 멈추면 목소리가 시작된다. 세 번째 장엔 아주 희미한 피란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각도를 바꾸었다. 종이 섬유 사이로 떠오르는 단어들을 읽기 위해 숨을 멈췄다. 그때 방의 공기가 한 번 움찔했고 내 손에 들린 빛이 떨리며 종이 위로 일렁임을 던졌다. 글자가 느리게 올라왔다. 목소리는 창틀을 통과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부엌에서 딸깍하고 걸쇠가 반칸 내려갔다가 멈췄다. 나는 공책을 덮지도 못한 채 복도로 나갔다. 부엌에 서자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대신 유리창 표면에 낯선 무늬가 어른거렸다. 손끝을 대보니 젖어 있었다. 새벽 안개처럼 얇은 물막이 유리 위에 맺히며 선을 만들고 있었다. 처음엔 균열처럼 보였다. 자세히 보니 글자였다. 창문 안쪽에서 누군가 손가락으로 적은 것처럼 번진 획. 여기까지. 나는 그 글자를 지우려 했다. 손바닥으로 문지르면 얼룩이 더 큰 모양으로 번졌다. 여가 얘처럼 보이다가 귀의 꼬리가 길게 늘어졌다. 갑자기 내 이름의 첫 음절이 떠올랐다. 병렬되는 두 개의 자음이 내 귀에서 딸깍거리며 맞물렸다. 나는 손을 멈추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를 부르는 거야? 점심 무렵 하늘이 뿌옇게 흐려졌다. 습기가 더 붙고 벽지의 모서리가 아주 조금씩 들뜨며 색을 바꾸었다. 나는 슈퍼에서 사온 빵을 씹으며 텔레비전을 켰다. 화면은 신호가 불안정했고 뉴스 앵커의 입술이 소리보다 한 박자 늦게 움직였다. 간구주의 하천 수위 상승. 같은 자막이 반복됐다. 그 반복 사이로 앵커의 입모양에서 내 이름의 모음이 잠깐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말도 안 되는 착각이라고 스스로 다그치며 채널을 돌렸다. 다른 채널에서도 앵커의 입술은 같은 모양으로 멎었다. 모음 하나, 자음 둘. 내 이름의 그 구조, 텔레비전을 껐다.
방 안이 더 조용해졌는데도 입술의 잔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작은 방 서랍 속 그 손톱으로 긁은 선들이 신경에 걸렸다. 하나, 둘, 셋. 그 선들은 햇빛 각도에 따라 길이가 달라 보였다. 나는 손가락 끝으로 그 결을 따라가다가 마지막 동그라미 앞에서 멈추었다. 동그라미 안쪽에 아주 미세한 파임이 있었다. 외할아버지의 못질 자국 같기도 했다. 구멍 속에 바람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듯한 들숨의 미세한 촉감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때 내 뒤에서 의자가 아주 천천히 긁히는 소리가 났다. 고개를 돌리자 의자는 그대로였다. 대신 의자 뒤 벽에 기대어둔 달력이 눈에 들어왔다. 1998년 7월. 오늘이 며칠인지 갑자기 기억나지 않았다. 핸드폰을 확인하려는데 화면이 잠시 깜박였다. 날짜가 흐릿해졌고 신호마저 사라질 뻔했다가 돌아왔다. 화면엔 분명히 오늘 날짜가 떠 있었다. 그런데 내 머릿속으로는 다른 숫자가 흘러들었다. 7월 17일. 그게 무슨 날이었지? 나는 공책을 다시 펼쳤다. 네 번째 장. 앙상한 선들이 얽혀 있었다. 플래시를 비추며 각도를 바꾸자 선들이 갑자기 하나의 도형처럼 겹쳤다. 사각형 안에 또 다른 사각형. 그 사이에 아주 가느다란 틈. 창문. 도형 아래에 눌러쓴 흔적. 열어두면 사라진 것들이 문장이 그 지점에서 끊겨 있었다. 종이 섬유는 거기서 더 짙게 찢겨 있었다. 나는 그것이 돌아온다라는 단어와 딱 맞물린다는 직감을 느꼈다. 하지만 직감은 증거가 아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창문을 확 열었다. 유리와 프레임이 부딪히는 소리, 금속 걸쇠가 공중에서 흔들리다 멈추는 미세한 떨림, 커튼이 내 뺨을 스치며 남긴 물기, 그 모든 것이 함께 들어왔다. 그리고 냄새. 오래된 비닐에 햇빛이 오래 닿았을 때 나는 냄새. 젖은 성냥머리의 냄새. 방금 지운 연필선의 고분고분한 가루 냄새. 그 냄새들 사이에 아주 익숙한 채취가 섞여 있었다. 나무와 양 냄새가 묻은 외할아버지의 옷장 냄새. 할아버지. 입 밖으로 나온 단어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내가 놀랐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싱크대 위에 던져둔 집 열쇠가 혼자 아주 조금 굴렀다. 경사도 없는데 금속이 금속 위를 더듬듯 한 칸 움직였다. 나는 그 작은 이동이 나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라는 걸 이해했다. 맞다라는 고갯짓 같았다. 그리고 같은 순간 창문 유리 속에 비친 내 얼굴 곁으로 아주 얇은 실루엣이 겹쳤다. 내 얼굴의 윤곽을 따라붙는 또 하나의 그림자. 남자의 광대 깊게 내려앉은 눈밑. 말하지 못한 말을 오래 씹은 입술. 나는 숨을 참지 못하고 창틀에서 손을 뗐다. 하루가 기울어가며 방 안의 그림자들이 길어졌다. 그림자들은 바닥에서 서로를 만지작거렸고 벽 모서리의 각도를 조금씩 바꾸었다. 그 사이를 지나며 나는 방마다 창문을 확인했다. 거실창, 작은 방창, 부엌창, 셋 다 반쯤 열려 있었다. 잠금의 위치도 틈의 폭도, 유리의 반짝임도 거의 같았다. 나는 그 균일함이 소름 끼쳤다. 균일함은 누군가 정리했다는 뜻이다. 누군가가 또는 무언가가 움직였다. 저녁이 완전히 가라앉기 전 나는 마을 슈퍼로 다시 갔다. 문 앞에 앉아있던 노인은 리모컨으로 모기들을 쫓고 있었다. 쌍문은 내가 말을 붙이자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내 얼굴을 오래 봤다. 열어야 할 때가 있고 닫아야 할 때가 있지. 언제가 어떤 건데요? 비 오는 날은 열어두고 바람 부는 날은 닫아야지. 거꾸로 아닌가요? 노인은 웃지 않았다.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뭘요? 그 집은 문장이 먼저 오고 바람이 나중에 오지. 내가 멍하니 서 있는 사이 텔레비전에서 기상특보가 흘러나왔다. 하천 수의주에 화면 하단의 자막이 깜빡이더니 한순간 주위의 주가 내 성의 첫 글자로 보였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계산을 하고 나왔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창틀에 손 조심해. 잘못 잡으면 안에 있는 게 따라 나오거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탁한 공기를 툭툭 두드리는 굵은 물방울. 처마 밑으로 뛰어들자 매실나무 잎에서 떨어진 물이 목 뒤를 때렸다. 전기가 잠깐 깜박였고 현관을 열자 기척이 한 발 앞서 달아나는 느낌이 있었다.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 창문이 완전히 닫혀 있었다. 안쪽에서 걸쇠까지 위로 올라가 있었다. 내가 하지 않았다. 바람도 없었다. 나는 손을 뻗어 걸쇠를 내려 보려다 멈췄다. 금속이 미지근했다. 누군가 방금 쥐었던 온기. 그 밤 나는 녹음기를 켜둔 채 작은 방 책상 앞에 앉았다. 공책을 열고 내 문장을 적기 시작했다. 나는 오늘 창문이 스스로 닫히는 걸 보았다. 그건
문장이 그 지점에서 끊겼다. 내 손목이 누군가에게 살짝 잡힌 것처럼 펜 끝이 종이에서 떨어졌다. 녹음기에는 아주 얇은 소음이 잡혔다. 빗소리도 냉장고의 미세한 진동도 아닌 귀 속에서만 나는 듯한 낮은 윙, 그리고 그 소리 밑바닥에서 어떤 말이 오랫동안 모양을 만들었다. 돌아와. 나는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창틀 위 물방울들이 흘러내리며 만드는 선이 새로운 글자를 그려내고 있었다. 빗방울이 서로 이어져 만든 획. 열어. 나는 벌떡 일어났다. 두려웠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내가 그 말에 기꺼이 복종하고 싶다는 충동이었다. 나는 부엌으로 뛰었다. 걸쇠를 잡아내려는 순간 금속의 감촉이 사람의 피부처럼 느껴졌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심지어 아주 약한 맥박까지.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뗐다. 그때 걸쇠가 스스로 아주 천천히 내려갔다. 딸깍. 유리가 미는 공기에 미세하게 떨렸다. 커튼이 부풀었다. 비가 창틀을 두드렸다. 바깥 어둠이 창의 사각형을 통해 실내로 모여들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어둠엔 비 냄새가 났고 오래 잊힌 단어에 철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발소리. 복도 끝에서부터 아주 거칠고 느리게 다가오는 발소리. 장판 밑이 울컥울컥 꺼지는 소리가 발 뒤꿈치와 함께 움직였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작은 방 문턱에 부딪혔다. 발소리는 문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내 왼쪽. 부엌 싱크대 곁을 지나 창문 쪽으로 곧장 향했다. 나는 그때 알았다. 누군가가, 아니 무언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가는 길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열려있는 사각형, 그 입구. 사누구. 내 목소리는 끝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녹음기에서 내 목소리가 조금 늦게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사누구. 뒤여. 내가 말하지 않은 단어가 재생됐다. 여기. 나는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재생을 멈췄다. 다시 플레이. 같은 지점에서 내 목소리가 반복됐다. 누구? 여기. 그건 내 목소리였지만 내가 한 말은 아니었다. 나는 부엌 한가운데 서서 열려있는 창과 돌아가는 말과 비 냄새와 금속의 천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때 번개가 멀리서 크게 울었다. 빛이 유리를 하얗게 씻고 지나갔다. 매 순간 조금씩 달라지는 방의 형태가 드러났다. 의자의 그림자가 길어지고 커튼의 주름이 얼굴처럼 접히고 싱크대 손잡이가 치아처럼 반짝였다. 그리고 반짝임 사이로 유리창 위에 물길이 또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다. 돌아오면 나간다. 나가면 돌아온다. 나는 그 순환의 문법을 이해하지 못했다. 다만 그 문장이 내 가족의 시간에 이미 오래전부터 새겨져 있었음을 내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외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창문은 열어둬야 한다까, 떠나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에게 향한 지시였다는 걸. 창문은 문장이 끝나지 않을 때 연다. 문장이 이제 막 돌아오고 있었다. 그때 창틀 모서리에서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긁힘 소리가 났다. 누군가 손톱으로 유리 위를 긋는 소리. 나는 숨을 멈추었다. 긁힘은 4번 이어졌고 마지막에 동그라미 하나가 붙었다. 서랍 속 그 표식과 똑같은 패턴. 유리 위에 물방울들이 그 표식을 감싸 안았다. 바깥 어둠이 잠깐 더 짙어졌다가 다시 얇아졌다. 틈이 살아있었다. 그리고 집이 내 이름을 불렀다. 이번에는 분명히 내 귓속이 아니라 방 전체가 아주 낮게 내 이름을 말했다. 벽지의 기포가, 장판 밑에 빈 공간이, 서랍의 목재 섬유가, 공책의 종이 결이 모두 함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손을 들어 창틀을 만졌다. 금속은 차갑고 살아있었다. 그 차가움 속에서 아주 오래전의 여름 비가, 외할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나를 보내던 현관의 그림자가 한꺼번에 깨어났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오늘부터 나는 이 집의 사건을 목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장을 이어쓰는 사람이라는 걸. 창이 열릴 때마다 나는 다음 단어를 써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비가 더 세게 내렸다. 창문은 반쯤 열린 채 문장의 끝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새벽 4시 직전 나는 벽과 벽 사이의 어둠에서 깨어났다. 무의식이 먼저 고개를 들었고 의식은 한참 뒤에 발뒤꿈치를 끌며 따라왔다. 숨이 가벼운데도 가슴은 무거웠다. 천장 모서리에서 물방울이 자라는 소리가 들렸다. 똑 하기 전에 그 방울이 커졌다가 줄어드는 초저음의 팽창과 수축. 창문은 반쯤 열린 채 어제의 문장을 붙잡고 있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이 움직이지 않았다. 팔이 아니라 팔의 그림자가 먼저 일어나 내 얼굴을 쓰다듬었다. 소름이 느껴졌지만 기분이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보았다. 그림자 손가락이 반 박자 빨랐다. 숨을 크게 들이쉬자
커튼이 동시에 들숨을 쉬었다. 배 두 개가 서로 모르는 장소에서 같은 박자로 움직이는 느낌. 그만. 내가 속삭이자 내 귀에서는 그만보다 늦은 그만이 다시 흘렀다. 녹음기의 잔향인지 집의 복창인지 알 수 없었다. 핸드폰 화면을 켰다. 새벽 3:58, 배터리 15%. 상담바의 시계 옆에서 작은 점이 번쩍거렸다. 통화 녹음 파일이 새로 생겨 있었다. 무제 새벽. 내가 통화를 한 적은 없었다. 재생을 누르자. 빗소리 아래로 숨소리가 길게 깔렸다. 내 호흡인가 싶었지만 박자가 달랐다. 그 숨 사이로 아주 느리게 한 음절씩 떨어지는 목소리가 있었다. 야, 거기서 파일이 끊겼다. 이어서 녹음기의 목록을 열었다. 밤새 내가 켜둔 녹음기 파일엔 잡음이 꽉 들어차 있었다. 그런데 잡음의 산 모양이 반복될 때마다 아주 얇은 피크가 일정한 간격으로 솟았다. 확대해서 보니 피크들이 선 4개와 동그라미 하나의 패턴을 만들고 있었다. 서랍 속의 표식, 유리 위의 긁힘이 그대로 변환된 것 같은 모양, 소리마저 표시를 배우고 있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다. 걸쇠를 올리려다가 멈추고 열린 창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새벽 공기는 습했고 바깥은 흙냄새가 두꺼웠다. 매실나무 잎 사이로 달빛의 잔설이 흔들렸다. 그 사이에 나 아닌 누군가의 호흡이 끼어 있었다. 내가 숨을 멈추면 그 호흡도 같이 멈췄다. 동시에였다. 나는 되레 안심했다. 동시에 멈출 수 있다면 동시에 움직일 수도 있을 테니. 나는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다. 1, 2, 3, 7. 7에 도착하자 오른쪽 귓불에 숨이 닿았다. 분명히 구체적으로 사람의 온도였다. 할 혀가 아로 넘어가기 전에 작은 방에서 의자가 살아 움직이듯 삐걱거렸다. 나는 부엌등을 껐다. 어둠에서 어둠으로 눈이 바뀌었다. 어둠의 결이 다르다는 걸 그때처럼 명확히 느낀 적이 없었다. 부엌의 어둠은 물결이었고 작은 방의 어둠은 지문이었다. 그 지문 안쪽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아주 낮은 속삭임이 돌았다. 여기. 어젯밤에 그것보다 더 가까웠다. 나는 작은 방 문턱에 서서 공책을 펼쳤다. 어젯밤 4번째 장에서 끊긴 문장의 자국 아래 아주 약한 피랍이 추가되어 있었다. 열어두면 사라진 것들이 돌아오려고 한다. 돌아온다가 아니었다. 돌아오려고 한다. 의지이자 상태. 나는 그 애매함이 오히려 더 선명하다는 걸 알았다. 문장은 확정이 아니라 움직임을 남긴다. 나는 연필을 들어 그 아래에 내 문장을 얹었다. 하지만 누가? 점 3개를 아직 닫지 않았는데 부엌에서 유리잔이 아주 가볍게 탁 소리를 냈다. 누군가 잔의 입구를 손톱으로 건드릴 때 나는 단단한 소리, 나 혼자일 리가 없다는 말이 피부로 번졌다. 해가 떠오를 즈음 비가 그쳤다. 그치자마자 냄새들이 자리를 바꿨다. 젖은 나무에서 먼지로, 먼지에서 양냄새로, 양냄새에서 종이로 집이 냄새의 문장을 조합하며 하루의 서론을 쓰는 것 같았다. 나는 외투를 걸치고 바깥으로 나왔다. 슈퍼로 가는 길에 전봇대 아래에 놓인 배수로 덮개가 기울어져 있었다. 그 틈 아래서 물이 낮은 소리를 냈다. 귀를 가까이 대자 물의 리듬 사이로 규칙적인 딸깍이 들렸다. 마치 집의 걸쇠 소리가 배수로로 이사간 것처럼. 내가 몸을 일으키자 까치 2마리가 동시에 날개를 폈고 같은 방향으로 2번 울었다. 첫 울음은 공중에 흩어졌고 2번째는 내 등뼈를 타고 올라왔다. 슈퍼의 노인은 오늘따라 라디오를 켜두고 있었다. TRP 채널 특유의 금속성 잡음 사이로 진행자의 웃음소리가 종종 거렸다. 갱문을. 내가 말문을 열자 노인은 라디오 볼륨을 낮추며 내 말을 잘랐다. 꿈 꿨어? 네? 그 집에서 자면 꿈이 너를 먼저 깨워. 네가 깨어난 게 아니라 꿈이 날이 샌 거지. 할아버지, 그 돌아온다고 하셨잖아요. 노인은 팔꿈치를 카운터에 걸치고 한참을 내 얼굴을 보았다. 돌아오려는 거랑 돌아오는 건 달라. 너도 알지. 누가 돌아오려는데요? 노인은 내 질문을 모른 척하고 빵과 우유값을 계산했다. 거스름돈을 내 손에 쥐어주며 못 들은 척 말 대신 눈길을 창밖 전깃줄로 던졌다. 까치 한 마리가 우리를 보고 있었다. 그건 네가 쓰는 문장에서 정해.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걸음을 느리게 했다. 계획한 건 아니었다. 길의 속도가 내 발걸음을 잡아당겼다. 현관을 열자 내 이름의 마지막 음절이 복도 끝에서 흔들렸다. 공기의 혀가 내 이름을 혀끝까지 부르고 삼키지 못한 채 도로 밀어넣는 느낌. 부엌으로 가보니 창문이 닫혀 있었다. 걸쇠는 올라가 있었고
유리엔 어젯밤 내 손바닥 무늬가 굳어 있었다. 나는 그 선과 굴곡을 들여다 보았다. 곡선이 곡선을 기억하는 방식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 순간 유리에 비친 내 얼굴 뒤로 또 다른 얼굴이 겹쳤다. 나와 비슷했지만 미세하게 각이 다르고 눈 아래의 그늘이 더 깊고 입술의 색이 한 톤 짙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유리 속에 떠있는 그 얼굴에게 아주 작게 물었다. 왜 문장을 안 끝내요? 유리 속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물방울이 자라며 입술의 모양을 베꼈다. 내가 끝내 그때 작은 방에서 서랍이 스스로 열렸다. 천천히 주저하며 누군가 오래 기다렸다는 듯 안쪽 벽에 긁힌 선들, 넷과 동그라미가 다시 젖은 듯 진해졌다. 나는 서랍 안쪽에 손을 넣지 않았다. 대신 서랍 앞에 앉아 그 표시의 간격을 눈대중으로 재었다. 일정했다. 정확히 일정했다. 그 균일함이 소름이었다. 내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지만 집은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다. 내가 여기서 가지는 모든 감정은 변동이 클 텐데 집은 그것들을 평균으로 묶어 일정한 호흡을 유지하는 듯했다. 나는 문득 알았다. 내가 이 집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아닐 가능성을. 나는 기록자이거나 문장을 마무리하는 펜촉일 뿐일 수 있었다. 오후엔 전화가 왔다.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받아들자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 소리 없음도 종류가 있다. 전화를 단절하는 무, 숨을 죽이는 무, 그리고 들을 수 없어서 생기는 무. 그것들 중 셋째였다. 말이 있었지만 내 귀까지 오지 못하는 무. 여보세요. 그때 아주 멀리서 폭우가 지나가는 소리가 흘렀다. 수킬로미터 떨어진 강이 숨, 수위가 복도 끝까지 들어오는 상상, 그리고 그 소리의 꼬리에서 음절 하나가 떨어졌다. 랜드요. 전화가 끊겼다. 내가 열어? 라고 묻기도 전에 해가 기울며 집의 형태는 또 바뀌었다. 거실의 그림자가 부엌까지 흘러들어와 싱크대 문 손잡이를 감쌌다. 그 손잡이는 치아였다. 문을 열면 치아가 벌어지고 닫으면 다물어졌다. 지하 뒤에 혀 같은 커튼이 있었다. 내가 이 집의 내부 장기를 마음대로 명명한다는 사실이 불안했다. 이름을 붙이면 형태가 굳고 형태가 굳으면 기능이 생긴다. 기능이 생기면 움직인다. 저녁 무렵 나는 창문 앞에서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걸쇠를 사이에 두고 내 무릎과 금속의 온도가 비슷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금속이 내 천을 베웠다. 그때 집 전체가 아주 얇게 내려앉았다. 목덜미에 털이 일었다. 나는 공책을 무릎에 올리고 오늘의 문장을 이었었다. 나는 누군가를 드리기 위해 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내보내기 위해 연다. 그런데 나가는 그가 언제나 점점점 언제나 다음의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창밖 어둠을 보았다. 매실나무 가지가 창의 사각형을 사선으로 가르는 동안 그림자 사이를 누군가 지나갔다. 실제 움직임인지 빗방울 잔상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그 이동. 시선을 한 점에 고정하자 시간은 늘어졌다. 그늘이 하나 둘 셋 지나가고 넷에서 멈췄다. 동그라미가 붙었다. 표식. 나는 있는 힘껏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이 번개처럼 하얗게 터졌다. 안쪽 번개가 밖의 어둠을 역으로 비췄다. 그때 내 뇌 속에서 문장이 완성됐다. 언제나 내가 따라간다. 나는 입술을 달싹이며 그 문장을 공책에 적었다. 적는 순간 걸쇠가 아주 부드럽게 내려갔다. 딸깍. 열린 틈으로 비내음이 아니라 마른 먼지의 냄새가 먼저 들어왔다. 장마 속의 건조함, 모순. 나는 숨을 쉬었다. 먼지 냄새 뒤에 양 냄새가, 그 뒤에 나무 냄새가, 아주 마지막에 사람 냄새가 있었다. 익숙한, 그러나 요즘 세상에서는 흔치 않은 냄새. 기름과 잉크, 나무와 담배의 뒤에 것. 올라오지 마. 내가 불쑥 말했다. 누구를 향한 말인지도 모른 채. 공기가 멈칫했다. 잠깐의 멈춤 뒤 반대로 오라는 신호가 더 강해졌다. 커튼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고 거실의 그림자들이 부엌으로 몰려왔다. 나는 순간 이해했다. 이 집의 창문은 명령이 아니라 문법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오지 마라고 말하면 문장은 오지를 먼저 받아 적고 말을 빼먹는다. 그래서 온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밤이 완전히 깔릴 때쯤 텔레비전이 스스로 켜졌다. 화면에는 예보 대신 흑백의 눈송이 잡음이 가득했다. 그 잡음 사이로 세로줄이 나타났다가 사라졌고 줄과 줄 사이에서 누군가의 얼굴 윤곽이 잠깐 떠올랐다. 내 이마, 내 눈, 내 입술. 하지만 조합은 조금 틀렸다. 틀린 조합이 더 그럴싸해 보이는 순간이 있다.
나는 리모컨을 찾지 못한 채 화면에 다가갔다. 가까이 갈수록 내 얼굴이 커졌고 커질수록 나와는 다른 표정이 달라붙었다. 텔레비전의 유리는 창문의 유리와 닮았다. 사각형 반사 틈. 나는 무릎으로 텔레비전 장을 밀어껐다. 스위치가 내려가는 소리가 집의 심장 소리처럼 느껴졌다. 조용해진 어둠에 금방 익숙해졌다. 익숙해진다는 건 곧 위험했다. 익숙함이 경계의 선을 지운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누우면 누운 대로, 앉으면 앉은 대로. 창문이 내 시야의 가장자리에서 맥박처럼 뛰었다. 눈을 감아도 사각형의 형광 잔상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내가 떠난 적이 있었나? 도시로 간 지난 수년을 떠올리며 진짜 떠난 적이 있었냐고. 몸은 떠났지만 문장은 남았던 게 아닐까. 남은 문장은 틈이 되지 않았을까. 그 틈으로 바람이 아닌 목소리가 다니는 동안 누가 나를 기다렸을까. 그리고 왜 이제야 돌아오려 하는 걸까. 새벽과 새벽 사이의 시간에 다시 꿈이 먼저 나를 보러 왔다. 꿈속에서 나는 부엌 창틀의 나사를 하나씩 풀고 있었다. 나사가 빠질 때마다 딸과 깍 사이의 간격이 길어졌다. 길어진 간격 속으로 단어들이 떨어졌다. 여기, 돌아와, 열래요, 나가. 마지막 나사가 빠질 때 창근 문이 되었다. 문 뒤엔 강이 있었다. 물은 조용했지만 표면 아래에서 문장들이 흘렀다. 나는 발을 담갔다. 물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고 내 발목을 잃어버린 기억처럼 붙잡았다. 그때 강 표면에 글자가 떠올랐다. 내가 쓰지 않는 문장은 우리가 쓴다. 깨어났을 때 나는 이미 펜을 쥔 채였다. 작은 방, 책상, 공책, 창문 모든 것이 꿈의 후속 장면처럼 배치되어 있었다. 나는 펜촉을 종이에 대고 아주 천천히 중요한 것을 쓰듯 적었다. 내 이름을 내가 먼저 부른다. 문장 끝에 점을 찍자 집 전체가 작은 안도를 내쉬었다. 창문은 스스로 1cm 내려갔다. 딱 1침, 균일하고 정확했다. 균일함이 무서웠다. 하지만 그 정확함은 약속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여기까지라는 선, 넘지 않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넘어가겠다는 예고. 나는 창문에 다가가 새로 내려온 틈으로 눈을 가져갔다. 반대편 어둠이 내 눈동자를 들여다보았다.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단어가 반대편에서 흘러들어왔다. 미안, 한 배원. 그리고 또 한 번. 미안. 나는 처음으로 대답했다. 응. 그 응은 은밀한 동의가 아니라 오래 미뤄둔 시작이었다. 응답이 문장을 움직였다. 커튼이 아주 크게 들숨을 쉬고 방들마다 심장이 하나씩 붙었다. 불이 꺼졌던 곳에서 점 하나가 켜지고 물이 멎었던 구석에서 소리 하나가 더해졌다. 그리고 어디선가 아마도 서랍 뒤쪽 혹은 장판 아래서 얇은 울음이 잠깐 스쳤다. 아이의 울음처럼 높지도 어른의 울음처럼 낮지도 않은 중간의 소리. 오래된 집이 자신을 위해 우는 소리. 나는 공책을 덮었다. 오늘 밤은 여기까지. 점 하나를 또렷이 찍은 다음 창문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내일은 더 여는 법을 배울게. 집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창틀 어딘가에서 딸까지만 들리고 깍이 오지 않은 소리가 남았다. 끝나지 않은 소리. 끝내지 않은 우리. 나는 그 미완성 사이에 이불을 펴고 누웠다. 한기를 이불 끝에 걸어두고 숨을 얕게 접었다 펼쳤다. 꿈이 먼저 나를 보러 오기 전에 내가 먼저 꿈을 불렀다. 사각형 안쪽에서 다음 문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공기는 무겁지 않았다. 무거웠던 것은 공기가 아니라 말들이었다. 말들은 내 혀끝에서 자꾸 미끄러졌다. 부엌으로 걸어가며 나는 문장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정리했다. 오늘은 닫는다. 그 한 줄을 계속 반복했다. 창문은 반쯤 열린 채 밤새 물기를 말리고 있었다. 걸쇠의 구멍에는 아주 작은 물방울이 매달려 있었다. 맺히는 동안에도 모양이 바뀌지 않는 물. 그 고집이 부러웠다. 나는 공책과 녹음기를 창가로 가져왔다. 오늘은 기록이 먼저였다. 공책 첫 줄. 오늘은 닫는다. 점. 적자마자 커튼이 아주 작게 떨렸다. 닫는다라는 단어의 끝에서 공기의 입술이 움찔했다. 나는 두 번째 줄을 적었다. 그리고 부른다. 누구를? 모른다. 하지만 누구라고 쓰는 순간 내 이름의 모음이 먼저 대답할 것 같았다. 나는 누구 대신 그를 썼다. 그가 누군지 모른 채로. 그때 싱크대 위의 금속 젓가락이 아주 미세한 소리를 냈다. 두 번 일정한 간격. 네 개의 선과 동그라미 대신 두 개의 빗점과 두 개의 침묵. 집은 표식을 늘려가고 있었다. 나는 걸쇠를 잡았다.
금속의 천은 어제와 달랐다. 차갑고 깊고 한 번 더 만지면 안쪽으로 당겨갈 것 같은 온도. 나는 손바닥에 모든 굴곡을 금속에 붙여보았다. 내 지문이 걸쇠의 표면에서 낮은 홈으로 바뀌는 상상, 그리고 숨을 고르는 사이 복도 끝 작은 방에서 의자가 뒤로 밀렸다. 오늘은 삐걱이 아니었다. 더 낮고 더 천천히 마루살이 자신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소리.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 집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틀에 걸쳐둔 빗물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딸만 남긴 소리를 냈다. 깍은 오지 않았다. 그 미완성 속에서만 나는 용감해질 수 있었다. 틈은 여전히 일실침이었다. 균이란 숫자. 나는 그 숫자의 얼굴을 가까이 했다. 반대편 어둠이 내 동공 안으로 들어왔다. 눈을 조금만 더 가까이 가져가면 어둠과 눈이 자리 바꿈을 할 것 같았다. 할아버지.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불렀다. 그러자 어둠은 물결치지 않았다. 대신 내 등 뒤에서 나무 냄새가 났다. 옷장 깊은 곳에 갇힌 냄새, 비누보다 오래된 냄새, 그리고 그 냄새 속에서 단어가 떨어졌다. 열앗단이었다. dad드완이었다. 이제 하나의 시간부사. 명령보다 단단한 시작. 나는 걸쇠를 올렸다. 금속이 손가락 아래에서 낮게 울었다. 딸깍이 끝나기도 전에 바람이, 아니 숨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커튼이 크게 부풀었다. 그 부푸름이 거실과 작은 방을 차례로 누르고 지나갔다. 벽지의 기포가, 서랍의 나무결이, 장판 밑 빈 공간의 공기가 마치 기침처럼 한 번씩 흔들렸다. 집이 자신을 깨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 끝에서 이름 없는 발소리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걸음의 무게가 일정했다. 균일함은 오래 연습한 사람의 리듬이다. 나는 의자를 창문 앞으로 끌어다 놓고 앉았다. 오늘은 닫는다고 쓴 사람의 표정을 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내 뺨의 근육은 다른 모양을 배우고 있었다. 기다리는 표정, 듣는 표정, 빠져나가는 표정. 그 표정이 내 얼굴에서 번갈아가며 스며들었다. 녹음기를 켰다. 삐 하는 아주 짧은 알림음이 지나갔다. 그리고 집의 숨이 강이 낮은 수위처럼 밀려왔다가 빠져나갔다. 그 사이에 단어가 맺혔다. 밋단디 어제와 같은 단어. 다른 높이. 나는 어제처럼 대답했다. 응. 그 대답이 집 안쪽으로 들어갔고 반대편 어둠에서 아주 얇은 울음이 그 대답을 만졌다. 이번엔 위치가 분명했다. 부엌 하부장 뒤 벽과 벽 사이의 얇은 틈. 손가락 하나가 들어가기도 어려운 거리. 나는 그 틈에 귀를 댔다. 나무가 오래된 비밀을 속삭이는 것처럼 결 사이에서 말이 흘렀다. 헤야, 끼. 나는 손을 넣지 않았다. 대신 공책을 꺼내 그 단어를 적었다. 적는 동안에도 틈은 내 귀를 불렀다. 여기가 여기라는 것. 여기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때 알았다. 어디에도 가지 못하게 만드는 짓이. 여기서만 숨 쉬라는 부탁.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주 낮게 대답했다. 알아. 그 말은 약속이었다. 최소한 오늘 하루는 더 전고가 지나자. 빛은 집의 구조를 바꾸었다. 거실의 창은 물러났고 부엌의 창은 더 가까이 왔다. 가까워진 창은 얼굴이 되었다. 이마에 먼지가 앉고 눈에 물이 맺히고 입술에 금속 맛이 스며드는 얼굴. 내가 그 얼굴을 보며 왜라고 속삭이자 유리 속 물결이 입술처럼 모였다. 문장이 너를 남겨뒀어. 소리로 들리진 않았지만 내 혀는 그 문장을 읽었다. 읽는 동안 작은 방에서 서랍이 더 크게 열렸다. 안쪽 벽의 표식, 선넥과 동그라미가 아주 또렷해졌다. 그리고 표식 옆에서 작은 금속 소리가 났다. 칼칵. 사진기 셔터 같은, 아니면 병원 엑스레이의 스타트 같은 소리. 나는 서랍 안쪽에 손을 더 깊이 넣었다. 손끝에 닿은 것은 종이였다. 눌어붙은 모서리, 젖었다 말라 굳은 질감, 그 위로 번진 흑연. 나는 천천히 그것을 끄집어냈다. 공책이 한 권 더 있었다. 표지는 없었다. 중간에서 뜯겨져 나온 절반, 첫 장은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백지였다. 대신 글자를 지우고 남은 흑연 먼지가 종이 전면에 발라져 있었다. 손바닥으로 쓸어내자 먼지가 손에 붙었다. 먼지의 결 사이로 햇빛이 기울며 글자가 떠올랐다. 반대쓰기, 눌러쓴 흔적의 뒤집힌 형상. 나는 종이를 창문 쪽으로 가져가 비스듬히 들었다. 유리에서 반사된 빛이 각도를 맞추자 문장이 선명해졌다. 창문은 사람이 지나갈 때가 아니라 사람이 문장이 될 때 열린다. 나는 숨을 멈췄다. 사람과 문장, 내 몸과 내 기록, 나가는 것과 돌아오는 것. 모든 것이 같은 문법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면
나는 이제 어느 쪽으로도 완전히 갈 수 없다. 그때 텔레비전이 소리 없이 켜졌다. 화면엔 뉴스가 아닌 검정 화면이 잠깐 떴다가 흑백 잡음으로 바뀌었다. 잡음 사이로 세로 줄이 몇 개 지나갔다. 줄의 강역은 일정했다. 4개. 그리고 작은 동그라미처럼 번지는 불량 화소 하나. 집은 텔레비전까지 표식으로 만들었다. 나는 리모컨을 찾지 않았다. 대신 화면 앞에 서서 내 얼굴이 흑백으로 분해되는 것을 지켜봤다. 이마, 눈, 광대, 입술 조금씩 틀린 조합이 다시 붙었다. 그때 화면 하단에 한 줄이 떴다. 자막처럼 그러나 방송과 무관한 속도. 내라 너의 문장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창문으로 가서 걸쇠를 올려 다시 닫았다. 딸깍 소리가 방에 남자 집에 숨이 한번 움찔했다. 커튼이 천천히 높이를 낮췄다. 문장이 숨을 멈춘다. 나는 창틀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다. 시야가 어두워지자 안쪽에서 빛이 켜졌다. 안쪽 빛은 바깥보다 작았다. 작은 빛 속에서 아주 오래된 손이 내 손목을 잡았다. 차갑지 않았다. 고맙다. 다시 8번째 단어. 미안했다. 2번째 단어. 하지. 내가 살아라. 3번째 문장. 나는 눈을 떴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어둠은 사라졌다. 대신 집의 형태가 아주 조금 바뀌어 있었다. 작은 방의 의자는 책상 아래로 가지런히 들어가 있고 1998년에서 멈춘 달력은 못에서 빠져 바닥에 누워 있었다. 나는 달력을 집어들었다. 7월 17일에 연필로 조그만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동그라미 옆에 지워진 줄기 하나. 여기 아주 작게 나는 전화기를 들었다. 네트워크는 약했지만 신호는 있었다. 최근 통화 목록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한 줄 떠 있었다. 어젯밤 그 전화. 나는 다시 눌러보았다. 신호음이 3번 갔다. 4번째에서 아주 낯익은 기침 소리가 들렸다. 오래된 그러나 분명한. 이어서 숨이 들어왔다. 여기. 나는 대답했다. 알았어. 전화는 거기서 끊겼다. 발신자도 통화 시간도 남지 않았다. 손에 든 전화기가 갑자기 가벼워졌다. 기계가 아니라 돌을 내려놓은 느낌. 나는 부엌에 서서 내 손등에 먼지를 털었다. 손등에서 떨어진 흑연 가루가 바닥에 4개의 선과 동그라미를 만들었다. 나는 발로 그 흔적을 지웠다. 오늘의 표식은 오늘에 묻어두기로 했다. 해가 기울며 집에 금빛 먼지가 가라앉았다. 습기가 빠지고 나무결이 눅진한 색에서 마른 색으로 돌아왔다. 나는 커튼을 살짝 들어 빛의 무게를 재어보았다. 가볍다. 빛이 가벼워야 닫힌 창이 무겁지 않다. 오늘의 문장은 그렇게 끝나야 했다. 그러나 끝은 늘 혼란을 남긴다. 혼란 없는 끝은 잠깐의 쉼표일 뿐이다. 나는 공책 마지막 장을 펼쳤다. 핀 페이지 위에 펜을 얹고 오래 준비한 마지막 문장을 썼다. 나는 오늘 창문을 닫는다. 그러나 닫힌 것은 유리가 아니라 떠돌던 문장이다. 열려있는 것은 나다. 점을 찍자 집이 아주 작은 숨을 내쉬었다. 가볍고 분명한 인간의 한숨. 그 한숨 뒤에 침묵이 왔다. 좋은 침묵. 말이 쉬는 침묵도 밤이 왔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다. 라디오도 없었다. 빗소리도 끝났다. 남은 것은 내 심장 박동과 벽지의 얇은 수축, 냉장고에 멈칫거리는 숨뿐. 나는 이불을 펴고 누웠다. 창문은 닫혀 있었다. 걸쇠는 위로 올라가 있었다.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지 않았다. 증거가 필요 없는 밤이 있다. 믿음이 아니라 충분한 끝으로서의 믿음 없음. 의심이 더 이상 밀려올 수 없는 자리. 눈을 감자 안쪽 어둠에서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여기. 나는 오늘 처음으로 그 말에 새로운 단어를 붙이지 않았다. 융더 알라도. 대신 아주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게 대답이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대답. 그리고 아주 멀리서 아마도 강 너머 어딘가 번개가 소리 없이 번쩍였다. 빛은 오지 않았다. 빛이 오지 않아도 나는 빛을 보았다. 닫힌 유리 뒤에서 닫히지 않은 나 안에서 던 이튿날 새벽. 나는 도시로 떠날 배낭을 꾸렸다. 공책과 반쪽짜리 공책, 달력 한 장, 외할아버지의 열쇠. 열쇠는 놓고 가려 했다. 현관을 나서기 직전. 발이 스스로 부엌으로 돌았다. 창문 앞 걸쇠 위에 열쇠를 올려두었다. 금속과 금속이 가볍게 인사를 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런데 들렸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만 있을 수 있는 그 미세한 음성. 응. 나는 미소를 배웠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현관을 열었다. 바깥 공기가 내 얼굴을 쓰다듬었다. 전깃줄 윗가치가 한 번 울었다. 오늘은 한 번만. 균일함이 깨졌다. 균일함이 깨진 날 사람은 떠날 수 있다.
나는 길을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등 뒤에서 창문이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한 번 더 닫히는 소리가 났다. 깍! 비로소 온전한 마침표. 어제와 오늘을 합한 온전한 딸깍. 나는 그 마침표 위에 발을 올리지 않고 지나쳤다. 마침표는 돌아보지 않아도 뒤에서 빛난다. 멀어지는 집을 상상했다. 상상 속에서도 창문은 닫혀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닫혀 있는 것은 틈이고 열려 있는 것은 문장이라는 것을. 문장이 나를 여는 동안 나는 더 이상 그 창을 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누군가는 여전히 그 틈을 오갈 것이다. 바람이 아니라 목소리로,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로. 나는 길모퉁이를 돌아 마을을 벗어났다. 여기는 이제 내가 서 있는 자리였다. 더는 집이 말하지 않아도 되었다. 말은 내 입술에서, 문장은 내 발걸음에서, 답은 내 숨에서 났다. 그리고 아주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끝났어. 그러자 처음으로 아무 소리도 되돌아오지 않았다. 환영이었다. 환영 속에서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멈추지 않는 한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돌아가지 않는 한 누군가는 돌아올 수 있다. 같은 문장을 다른 입으로 그 밤, 도시의 작은 방에서 나는 잠에 들었다. 꿈은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먼저 꿈을 보았다. 꿈의 사각형 안에 창문이 있었다. 닫혀 있었다. 걸소의 위에 열쇠가 있었다. 그리고 그 위로 글자가 떠올랐다. 여기는 네가 끝낸 자리다. 나는 웃었다. 삼켜둔 울음 없는 웃음. 그리고 눈을 떴다. 어둠은 어둠답게 조용했고 창문은 창문답게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처음으로 창문을 잊고 잠들었다.